제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이 가게 보증금 빼서 우리 아들한테 넘기든지 싫으면 이혼 도장 찍고 나가. 아빠가 남겨준 12평짜리 국밥집이 제 전부였는데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던지고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며칠 전부터 구석에 앉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저만 바라보던 초라한 행색의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채며 말했어요. 네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신 뭐야? 뭔데 간섭이야?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꺼운 봉투 하나를 제 품에 안겨주고 사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르신은 누구였고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가게 앞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진눈깨비가 비스듬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눅눅하게 젖은 앞치마를 여미며 가스밸브를 돌렸어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자 어둡던 주방이 희미하게 밝아졌죠. 커다란 솥 안에서 솥뼈들이 뽀얀 거품을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핏물을 빼고 찬물에 담가둔 사골이었어요. 저는 무거운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은 시렸지만 솥 앞에 등줄기만큼은 따뜻했어요. 하루 중 제가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죠. 미연내 설렁탕.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차린 12평짜리 가게입니다. 간판 글씨도 아빠 필체를 본떠 만들었어요. 새벽마다 이 솥 앞에 서면 아빠가 살아계신 것만 같아서 혼자 일하는 것도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꽝 가게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손님이 올 시간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죠. 미연아. 시어머니 박길순 씨였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자리에 앉지도 않고 카운터 앞에 떡 버티고 섰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게 마치 화가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기가 이번 달 안으로 계약금을 넣어야 한다더라. 너 여기 보증금 얼마야?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저는 젖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없으면 길바닥에 나 앉아요. 아빠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은 무슨? 박길순 씨의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솥 위에 김이 흔들릴 만큼 날카로운 음성이었어요. 남사스럽게 부모도 없는 것이 식당 하나. 꿰차고 앉아서는 내 아들 기죽이는 게 너의 유일한 낙이지? 창기가 불쌍하지도 않아? 부모도 없는 것. 그 말이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무기처럼 꺼내드는 분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괜찮은 척 하시더니 막상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 친정이 없는 며느리가 얼마나 만만한지를 깨달으신 거죠. 창기 씨, 이번에도 망하면 정말 끝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에 밥을 담았습니다. 말로는 저항하면서도 몸은 이미 국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제 목소리는 늘 솥뚜껑 아래 갇힌 수증기처럼 밖으로 터져나가지 못했죠. 잔말 말고 이번 달 안으로 보증금 빼서 내놔. 안 그러면 이혼 도장 찍게 될 줄 알아.
박길순 씨가 카운터를 탁 내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수저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소리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뚝배기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국밥 드시고 가세요. 밥은 무슨 밥이야.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박길순 씨는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넣고는 싱겁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반도 먹지 않은 뚝배기를 밀어내고 벌떡 일어섰어요. 문을 열며 돌아보지도 않고 내뱉은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못처럼 박혔습니다. 이번 달이야. 넘기면 각오해.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다시 솥이 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박길순 씨가 밀어놓고 간 뚝배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국물 위에 기름이 엉겨붙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울 때는 그렇게 뽀얗고 고왔던 국물이 한 번 식으면 이렇게 탁하고 볼품 없어지는구나. 마치 제 인생 같았죠. 새벽마다 핏물을 빼고 뼈를 고는 이 정성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시어머니 입에선 늘 육수보다 진한 독설이 쏟아집니다. 고아. 그 두 글자가 낙인처럼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20년 전 그 여자가 저를 버리고 떠나지만 않았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달아빠진 행주처럼 너덜거리진 않았을 텐데요. 아빠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여자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 용서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제겐 없어요. 창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물보다 제 엄마의 서슬 퍼런 호통이 더 무서운 사람이니까요. 이 식당은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마지막 숨구멍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제 숨통마저 조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도자기의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진눈깨비가 가로등 빛에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죠. 오늘따라 육수가 참 쓰다.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솥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천장을 향해 흩어지는 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어떡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솥 안에서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 묵직하게 울렸어요. 저는 다시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7시면 단골 손님이 오실 테고 그 전에 깍두기도 썰어야 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식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솥 안의 육수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유독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저녁이 되어도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솥에 남은 육수가 반 이상 버려질 판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을 끄지 못하고 행주만 빨고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 마감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돌아서려는 듯 몸을 반쯤 틀었다가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 너머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등이 굽은 노인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끝났는데 날도 추우니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셔야지.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물기 때문인지 눈가가 유독 붉어 보였어요. 낡은 점퍼는 어깨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구부정한 등 위로 빗방울이 또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눅눅하고 쿰쿰한 냄새가 났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안쪽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게
마치 자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설렁탕 한 그릇만 주. 갈라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솥뚜껑을 열자 뽀얀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 뚝배기에 붓고 수육을 썰다가 문득 노인의 앙상한 어깨가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고기를 한 점, 2점 더 올렸습니다. 어차피 남은 육수는 버릴 판이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죠. 어르신, 고기 좀 더 넣었어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뚝배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자 하얀 김이 노인의 얼굴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숟가락을 집어들고도 국물을 뜨지 않았어요. 김이 안경에 서려 앞이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안경을 벗었다 닦았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시선은 뚝배기가 아니라 제 쪽을 향해 있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카운터에서 행주를 짜는 손, 반찬통을 정리하는 손, 그 거칠고 갈라진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밥 먹으러 온 손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사람처럼 제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눈에 담으려는 것 같았죠. 20년 전 집을 나간 엄마도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쯤 어디선가 편하게 잘 살고 있겠죠. 저 같은 건 까맣게 잊은 채로요. 노인이 수저를 들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뚝배기를 내려놓을 때 드러난 손등을 본 것 같았어요. 뜨거운 솥뚜껑에 대어 껍질이 벗겨진 자국, 칼에 베인 흉터, 세제에 갈라진 손마디. 노인의 눈이 크게 떨리더니 무릎 위에 올린 양손을 꽉 쥐며 테이블 아래로 숨기는 게 보였습니다. 그 손도 제 손 못지않게 거칠었어요. 검버섯이 손등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손을 너무 떠시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더니 노인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든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참, 고마워요, 사장님. 그 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간신히 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괜히 가슴이 찌릿해져서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이 몇 장 남아 있었어요. 미연내 설렁탕, 윤미연이라고 적힌 조그만 종이. 아빠가 살아계실 때 동네 인쇄소에서 맞춰준 것이라 버리지 못하고 아껴두던 거였죠. 어르신, 이거요. 혹시 또 오시게 되면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비 맞고 밖에서 서성이시면 감기 걸려요. 명함을 건네는 제 손을 노인이 2손으로 받았습니다. 명함이 아니라 무슨 보물이라도 받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글자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올려놓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국물을 서너 숟가락 더 뜨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거스름돈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고개를 돌려 저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딱 한 번이었는데 그 눈빛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슬프다거나 불쌍하다거나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겠다는 듯 눈에 힘을 주고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문이 닫히고 비 내리는 거리로 노인의 굽은 등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카운터에 서서 멍하니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저 할머니의 초라함에서 제 미래를 본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부모 없는 서름이 전염이라도 된 걸까요? 어쨌든 빈 뚝배기를 치우는데 국물이 반도 줄지 않은 걸 보고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밥은 안 먹고 뭘 그렇게 보셨대? 혼잣말이 텅 빈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쳤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밟으며 걷는데 문득 아까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명암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던 그 조심스러운 손길, 왜인지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10살이었고 우리 집은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웅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품에 파고들면 싸구려 분내 섞인 따뜻한 냄새가 났고 그 냄새를 맡으며 잠드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되면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아빠는 현관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빌었어요. 저는 엄마 등 뒤에 숨어서 아빠의 그 구부러진 등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왜 저렇게 작아지는지 10살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밤이면 엄마와 아빠가 소리를 죽여 싸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도 엄마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엄마가 몹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저녁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엄마가 방 한가운데 앉아서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을 비닐봉지에 넣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품에 넣는 엄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라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살짜리도 엄마가 떠나려 한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엄마, 어디가? 엄마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묶는 손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제발. 그때 엄마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칠게 아프게. 손목이 꺾일 것 같은 힘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올려다본 엄마의 얼굴은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놓으라고.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너 같은 거 보기도 싫어. 그 말이 날아와 제 뺨을 때린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저를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품에 안아주던 그 엄마가 열이 나면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던 그 엄마가 숨이 막혀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제 너랑 살기 싫어. 너만 보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엄마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소리가 정말 분노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0살의 제 귀에는 그냥 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엄마의 뒷모습을 봤어요. 외투 뒷자락이 펄럭이며 싸구려 분내가 한 번 더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기어가다시피 엄마를 따라갔어요. 엄마, 나 착하게 할게.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가지 마. 그때 엄마가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반쯤 돌렸어요.
뒷모습만 보이던 엄마의 옆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잠깐 드러났는데 거기에 어떤 표정이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어린 눈에는 그저 무섭게만 보였으니까요. 미연아, 엄마 부르지 마. 이제 너한테 엄마는 죽고 없는 거야.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만들어낸 그 소리가 온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대문 앞에서 손가락 끝이 시려오는 것도 모른 채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코와 귀를 얼리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장난이야. 엄마 안 가 하고 웃어줄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저를 찾아 나온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 올렸어요. 아빠의 셔츠에서 땀 냄새가 났는데 그 품이 따뜻한 게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아빠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아는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 힘이 저를 지키려는 건지 아빠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힘껏 울었어요. 엄마가 나 싫대. 아빠, 엄마 데려와. 제발. 아빠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살의 저는 알았어요. 아빠의 가슴이 들썩이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 뒤로 엄마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혼자서 저를 키웠어요. 새벽에 일하러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아빠를 기다리며 저는 학교 숙제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엄마 도시락 자랑을 할 때면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엄마 얘기는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저도 마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요. 5년 전 아빠가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미연아,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평생을 우리 곁에 없던 사람을 왜 아빠는 마지막 숨까지 감싸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바보처럼 끝까지 그 여자를 품었지만 저는 다릅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 겨울밤 대문이 닫히던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엄마의 마지막 말, 너랑 살기 싫어. 그 한마디가 10살짜리 제 심장에 박혀 지금까지도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고 비가 그친 뒤에 축축한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솥에 불을 켜야 합니다. 저는 젖은 베개를 뒤집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거울 속 제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20해가 지나도 그 겨울밤은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인이 다시 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홀이 한산해질 무렵이었어요. 유리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굽은 등이 먼저 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앉았던 그 구석 자리로 조용히 걸어가 앉는 모습이 마치 자기 지정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저는 반갑다는 말 대신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메뉴판도 보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설렁탕을 시키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따뜻한 곳에 앉으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오이소박이 좀 묻혔어요. 같이 드릴게요. 주방에서 설렁탕을 말고 아침에 담근 오이소박이를 작은 종지에 담아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노인은 설렁탕보다 오이소박이를 먼저 한 젓가락 집어들었어요. 오물오물 씹더니 고개를 몇 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맛있다는 뜻인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날부터 노인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저는 올 때마다 다른 반찬을 하나씩 챙겨드렸어요. 깍두기를 내면 국물까지 비우셨고 콩나물 무침을 드리면 한참을 천천히 드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담근 총각김치를 내어드렸는데 한 젓가락 드시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구석 자리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죠. 처음엔 그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체 뭘 보시는 건지, 혹시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그 시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가게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시던 그때처럼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집었다가 손바닥을 대었어요. 순간적으로 뚝배기를 놓치면서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프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한숨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화상 자국을 살피는데 등 뒤에서 의자가 벌떡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노인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데인 것처럼 두 눈이 크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놀라서 손을 등 뒤로 감추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별거 아니에요. 노인은 천천히 다시 앉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손, 왜 그래요? 약 발라야겠네. 왜 이렇게 험하게 일을 해? 그 목소리가 참 이상했습니다. 걱정이라기엔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았고 안타까움이라기엔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당 일이 다 그렇죠 뭐. 어르신 꼭 우리 할머니 같아요. 제가 할머니라고 했을 때 노인의 눈에 물기가 서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안경을 닦아내셨어요. 그리고 한참 국물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미연이라고 했나? 참 고운 이름이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아, 명함 드렸었죠. 저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지난번에 명함을 건넸으니 이름을 아시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길순 씨는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래를 뱉는 것처럼 내뱉었어요. 창기 씨도 요즘은 제 이름 대신 야나 있잖아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노인은 미연이라는 세 글자를 입에 올릴 때 마치 깨질세라 조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다루듯 한 음절 한 음절에 힘을 주면서도 부드럽게. 이 할머니는 참 이상합니다. 밥은 몇 숟가락 뜨지도 않으면서 제 손끝만 바라봐요. 뜨거운 뚝배기에 살짝 데었을 뿐인데 본인이 다친 것처럼 얼굴이 사해져서 벌떡 일어나려 하시죠.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익습니다. 아빠가 저를 볼 때 짓던 그 애틋하고 미안한 표정. 그게 왜 이 낯선 노인의 얼굴에 서려 있는 걸까요? 그럴 리 없지만 아주 잠깐 이 할머니가 제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20년의 세월이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노인은 그날도 국물을 반도 못 드시고 10,000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고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오후 햇살이 식당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고
그 빛을 밟으며 걸어가는 노인의 그림자가 유리문 너머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빈 뚝배기를 치우다가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테이블 위에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수저를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하고 가는 손님은 이 할머니가 처음이었어요. 팔을 썰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칼날 위에 매운 향이 올라오는데 코끝이 이상하게 시큰했어요. 파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감 정리를 끝내고 금전 등록기를 정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 2개가 나란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손가락 끝이 싸늘해지는 그 감각,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죠.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 뒤로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처럼 풀이 죽어 있었죠. 여기 도장 찍어. 식당 보증금이랑 권리금 빼서 창기 사업장 계약금으로 넣을 거니까. 시어머니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제목을 읽었어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그 옆에 식당 임대차 권리금 양도각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살을 베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끌어앉았어요. 보면 몰라. 이혼이야, 이혼. 더 이상 우리 창기 붙잡고 장사 미천으로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어요. 제발 이게 시어머니 혼자만의 폭주라고, 당신은 이런 거 몰랐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미연아, 우리 부부잖아. 나 믿고 이번 딱 한 번만. 응? 남편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부부라는 단어가 이렇게 얄팍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3년 전 결혼식 날 이 사람은 하객들 앞에서 평생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맹세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접히는 거였어요. 저를 사랑한다던 이 사람은 제 돈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혼 서류 뒤에 숨어서 비굴하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3년의 세월이 고작 이 서류 한 장보다 가벼운 거였죠. 창기 씨,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 이거 아빠 장례식 치르고 남은 돈으로 겨우 차린 거야. 당신도 아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비 말하는 거 봐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서류 위에 놓여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어요. 그 망한 집구석 유산이 뭐 대단하다고. 부모도 없는 것 걷어줬으면 밥값을 해야지. 살림의 보탬은커녕 국밥집 하나 들고 앉아서 우리 창기를 거지로 만들 셈이야? 부모도 없는 것. 그 말이 또 날아왔습니다. 칼날처럼 정확하게 제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어요. 그래요, 저는 고아입니다. 지킬 부모도 기댈 친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이 식당을 지켰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만만함으로 읽었던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핏물을 빼고 뼈를 고르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뺏을지만 궁리하고 있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역겨웠어요. 친정이 없으면 어디 가서 이만한 집안을 만나겠냐. 어디 한번 나가봐라. 누가 받아주나?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무기로 쓰는 얼굴. 저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이 멈췄어요. 가게는 절대 못 줘요. 이건 아빠가 남겨주신 마지막 거예요. 여기에 도장 찍느니 차라리 이혼 서류에 찍겠어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류 모서리를 파르르 떨게 하는 소리만 났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손가락이 제 이마를 향해 올라오는 게 보였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혀를 차며 뒤돌아섰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내가 이 가게 문 닫게 만들어줄 테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다 닫았어요. 저는 그 입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워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잡히질 않았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는 구겨져 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죠. 텅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밖 어딘가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굽은 등이 어딘가 낯익었지만 저는 확인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가게 불을 끄고 어둠 속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솥에서 식어가는 육수 냄새만이 코끝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가게를 잃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 비로소 눈물이 한 방울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날 가게에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이닥치기 전 구석 자리에는 늘 그 시간에 오시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놓고 반도 드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계셨죠. 저는 마감 정리에 정신이 팔려 할머니가 아직 계신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구석 자리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와 시어머니의 독설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떠올려 보면 그 순간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어요. 뚝배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가며 도자기가 삐걱거리는 소리, 혹은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때는 그냥 소음이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누군가 온몸의 힘을 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부모도 없는 것 거둬줬으면 밥값을 해야지라고 내뱉는 순간 구석에서 의자가 삐걱하고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 짚혀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올라 있었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해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심장을 맨손으로 쥐어짜는 것 같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얼굴 전체에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사람처럼 온몸이 앞으로 나가려 하는데 무언가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질끈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시더군요.
저는 그때서야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 치부를 전부 들은 거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부모 없다고 멸시당하고 남편에게 돈 봉투 취급받는 꼴을 낯선 노인 앞에서 고스란히 보여준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성큼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쳤을 때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쪽에서였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였는데 조용한 가게 안에서 그 소리가 유리창이 깨지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또 한 번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확실하게 완전히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테이블을 짚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이 벌어지며 무언가를 외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삼켰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마치 뱉어야 할 말이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걸린 사람 같았습니다. 전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물기가 번졌지만 끝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왜 말을 참으시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표정이 제 시야에 깊이 박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떠난 뒤 가게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 옆에 서서 멍하니 있었고 구석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오셨어요. 10,000원짜리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밥 잘 먹었습니다. 힘내요. 꼭 힘내야 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억누른 감정이 목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시끄러우셨죠? 얼른 가세요.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 제 손등을 꽉 감싸 쥐었는데 그 힘이 놀라울 만큼 강했어요. 뼈와 뼈가 맞닿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열기가 전해졌는데 그 온기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 아니야. 세상에 어떤 애미가 제 자식 귀한 줄 모를까?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에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오히려 화가 치밀었어요. 이 할머니가 뭘 안다고. 제 엄마는 20년 전에 저를 내던지고 간 사람인데 세상에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엄마가 있냐고요?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래요. 가시라고요 좀.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뿌리친 건 아니지만 어조가 가시처럼 뾰족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놓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마치 이런 반응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슬프지만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유리문 너머로 그 등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걸음이 아까보다 느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기 직전 할머니가 잠시 벽에 손을 짚고 멈추는 게 보였어요. 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골목 모퉁이 너머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달아 쏟아지는 것 같은 마른 기침이었어요. 기침 소리 사이로 뭔가 울먹이는 말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는데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 하는 소리만 겨우 잡혔을 뿐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침 소리도 멈추었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골목 끝까지 가볼까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마감 정리도 안 끝났고 솥에 불도 끄지 않았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가 앉았던 구석자리에 뚝배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국물이 거의 줄지 않은 채 식어 있었고 숟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들어 올리는데 가장자리에 손가락 자국이 하얗게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세게 쥐었으면 도자기에 자국이 남을 정도인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뜨거운 온기가 아직 손등에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마치 울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엄마를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20년간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을요. 뭐라고 하셨던 걸까? 골목에서 바람에 실려온 그 희미한 말. 저는 끝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할머니의 기침소리, 제 손을 잡았던 그 뜨거운 온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밀었던 이혼 서류.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게로 나와 평소처럼 솥에 불을 올렸지만 손이 자꾸 헛짚었어요. 국자를 잡으려다 솥뚜껑을 잡고 소금통을 열려다 설탕통을 여는 시기였습니다. 점심 장사 때 단골 아저씨가 사장님, 오늘 국물이 좀 심심한데? 라고 했을 때 소금을 덜 넣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 가게를 빼앗기면 저는 정말 끝이라는 공포가 일상의 리듬까지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겨우 마치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손님이 빠져나간 텅 빈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길순 씨였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는데 얼굴이 전날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기세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서류로 압박했다면 오늘은 서류가 안 통했으니 몸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눈빛이었죠. 도장 어디 있어? 인사도 없이 박길순 씨가 카운터 뒤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제가 가방을 넣어두는 선반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급히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박길순 씨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팔뚝이 쓰렸습니다. 가방 끈을 놓지 않으려 버텼지만 박길순 씨는 다른 손으로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가방 안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지갑, 핸드크림, 거울, 열쇠 꾸러미. 그것들이 타일 바닥에 흩어지며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도장 없잖아요. 여기 없다고요. 없긴 뭐가 없어. 어디 숨겨놨어. 박길순 씨가 카운터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저통이 쏟아지고 영수증 뭉치가 날리고 냅킨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제가 가지런히 정리해둔 것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긴 제 가게라고요. 저는 박길순 씨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박길순 씨의 눈이 험하게 변했어요. 쌀쌀맞은 눈이 아니라 진짜로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이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감히 손을 대. 찰싹 뺨에 불이 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왼쪽 볼을 정확하게 내리쳤어요.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고 귀 안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한 발 비틀거렸어요. 손이 허공을 짚었지만 잡히는 게 없었고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타일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뼈를 통해 전해졌어요. 뺨이 얼얼했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광대뼈를 타고 눈 밑까지 퍼졌어요. 입안에서 피 비린내가 났습니다.
입술 안쪽이 이에 부딪혀 살짝 터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이 찢어지는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살살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지도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은 목소리로 살살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살살해라니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 맞는 걸까요? 3년 전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도장 가져와. 오늘 끝을 보자. 박길순 씨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이미 이겼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볼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턱을 타고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박길순 씨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가게 유리문이 안쪽으로 거세게 열렸어요. 찬바람이 홀 안으로 밀려들었고 문틀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쏠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구석자리에 앉아 설렁탕을 시키던 그 노인이 가게 문을 양손으로 밀어젖히고 서 있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불타고 있었어요. 제가 이 할머니를 처음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박길순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굽은 등이 곧게 펴져 있었어요. 평소 느리고 조심스러웠던 걸음이 아니라 짐승이 새끼를 지키러 달려드는 것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박길순 씨가 일어서기도 전에 할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박길순 씨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이게 어디서 손찌검이야? 쉰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고 야윈 몸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찼어요. 박길순 씨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손목을 잡힌 채 벗어나려 했지만 할머니의 소나기가 풀리지 않았어요. 네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이 무식한 여편네야. 할머니가 박길순 씨의 손목을 뿌리치듯 밀어냈습니다. 박길순 씨가 뒤로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어요. 뚝배기가 흔들리며 국물이 출렁였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한 발도 미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요. 야위고 작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철벽 같았습니다. 당신 뭐야? 이 거지가 어디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박길순 씨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악을 썼습니다.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비틀었어요. 미연이 저 친정 엄마라도 돼? 설마 저 고아 출신한테 찾아온 엄마야? 얘는 엄마도 버린 애야. 박길순 씨가 비웃으며 내뱉었습니다.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거지 같은 행색을 조롱하는 눈이었습니다. 이런 꼴로 돌아다니는 게 그 집안 수준이지. 미연이 피는 못 속이네. 그 말에 저도 할머니도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목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대답하려다 참은 건지 대답할 수 없어서 멈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박길순 씨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 담긴 불꽃이 한순간 물기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누런 봉투가 빳빳하게 부풀어 있었고 꽤 묵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아니. 할머니가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미연아,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존칭 없이 제 이름만 부른 것은 그 세 글자가 입에서 나올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치 아주 오랫동안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을 겨우 소리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나중에 혼자 볼 때 열어봐. 꼭 혼자 봐야 해. 절대 뺏기지 말고. 떨리는 손이 봉투를 제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봉투의 빳빳한 종이가 가슴에 닿았을 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잠깐 제 옷깃을 스쳤어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제 몸 전체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왜? 묻지 마. 그냥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제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손바닥이 제 머리카락에 닿았다가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이마를 쓸어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찰나의 손길에서 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쓴 약 냄새와 어딘가 익숙한 분내가 섞인 향.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조각이 반짝 빛났습니다. 10살 이전의 어느 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잠들던 기억. 그 품에서 나던 냄새와 지금 할머니의 손에서 나는 냄새가 어디선가 겹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조각은 잡히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박길순 씨를 한번 쏘아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구석에서 어머니를 부축한 채 눈을 피하고 있었고 박길순 씨는 미쳤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이 유리문 너머로 빠르게 멀어져 갔어요. 평소의 느린 걸음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듯 급한 걸음이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비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벽에 손을 짚었다가 다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아련하게 흔들렸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길순 씨가 경찰 부른다느니 그 거지를 고소할 거라느니 소리를 질렀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멀고 뭉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가게를 나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 봉투를 두 팔로 꽉 안고 있었어요.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무릎에서는 타일에 부딪힌 통증이 느리게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저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박길순 씨가 엄마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리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만약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데 할머니는 그 쉬운 한마디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다 말고 처음으로 미연아라고 했습니다. 그 세 글자를 말할 때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자물쇠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참고 참았던 무언가가 겨우 한마디로 새어나오는 소리.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할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젊어 보였던 것도 같았어요. 마치 제 엄마가 살아있다면 딱 저 나이로 보이는 정도로요. 손에 안긴 봉투가 무거웠어요.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저를 향한 어떤 진심이, 20년의 어떤 시간이.
할머니의 머리 위에 올렸던 손에서 나던 약 냄새와 분내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볼 때 열어보라고. 꼭 혼자 봐야 한다고. 저는 봉투를 앞치마 안쪽에 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지만 가슴 안에서는 그보다 더 크고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안쪽 조명도 하나만 남기고 다 껐어요. 밖에서 보면 영업 종료한 것처럼 보이도록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할머니가 말했잖아요. 꼭 혼자 봐야 한다고. 테이블 위에 누런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추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든 열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맨 위에 놓인 건 파란 표지의 공식 문서였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제목 아래 두 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자 이옥순, 수증자 윤미연. 이옥순.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멈추었습니다. 이옥순은 제 엄마 이름이에요.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의 이름. 호적에서만 봤던 한 번도 소리 내어 부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여기에 적혀 있는 건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약서 아래로 증여세 완납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세금이 이미 납부 완료되어 있었어요.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보니 이 식당이 들어서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이 일대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주소가 맞았어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 이 건물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끼워진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접힌 편지지 3장. 종이가 오래되어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것도 있었고 비교적 새 종이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써온 것 같았어요.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눌린 피랍이 강했습니다. 쓰는 사람의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연아, 네 엄마가 나쁜 사람이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눈이 글자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한 줄에 머물러 있다가 겨우 다음 줄로 눈을 옮겼어요. 너 지키겠다고 네 가슴에 대못 박고 떠난 날부터 나는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 편지는 2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망한 뒤 빚이 엄마 이름으로 쌓여 있었다고 했어요. 2억 원. 그 숫자를 읽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2억은 상당히 큰 돈이었겠죠. 빚의 명의가 엄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은 엄마를 찾아왔고 집안까지 들이닥치는 날이 잦아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그 광경을 보며 겁에 질려 떠는 모습을 본 순간 엄마는 결심했다고 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소리 지를 때마다 너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더라. 그 눈을 보는데 그곳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어. 빚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엄마가 사라져야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더라. 그래서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어. 글자가 흐려졌어요. 제 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종이 위에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읽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그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놓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맡았던 거였어요. 너랑 살기 싫어. 너 같은 거 보기도 싫어. 그 모진 말들은 전부
제가 엄마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엄마를 미워해야 저를 찾으러 나서지 않을 테고 엄마가 집을 나가면 빚쟁이들도 더 이상 이 집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아빠에게도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어요. 절대 미연이한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엄마는 나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고. 그날 대문 닫고 돌아서는데 너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엄마 엄마 하면서 다리가 풀려서 골목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었어.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올 테니까. 편지를 읽는 제 눈앞에 20년 전의 대문이 다시 보였습니다. 쾅 닫히던 그 소리. 엄마의 뒷모습. 저는 그때 엄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발을 붙잡으면서 종이 위에 글씨가 이 부분에서 특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쓰는 동안 손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군데군데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는데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그 뒤에 20년을 한 줄 한 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 3년은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공장일. 안 해본 일이 없다. 손마디가 다 뒤틀리고 허리가 굽었지만 네 이름 석자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하고 오전에는 건물 화장실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박스를 나르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다고 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7년 만에 2억 원을 다 갚았다는 대목에서 저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다시 읽었어요. 빚을 다 갚고 나서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돌아가면 오히려 제 상처를 건드릴까봐 이미 아빠 아래서 잘 크고 있는 딸의 인생에 혼란을 줄까봐 참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신 멀리서 저를 지켜보았다고 했어요. 제가 학교에 가는 모습, 아빠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먼 골목에서 바라보았다고요. 그때마다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걸 참느라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네 이름으로 된 집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너가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을 만한 단단한 지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더라. 빚을 갚고 남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것부터 사 모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칸방 보증금도 빼서 쪽방으로 옮겨가며 종잣돈을 만들었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10년 넘게 돈을 모아 이 1대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증여 절차를 밟고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를 마친 상태라고요. 이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가 식당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아, 우리 딸이 제 밥벌이를 하는구나. 그런데 네가 시댁에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곁에 있었으면 누가 감히 우리 딸한테 그랬겠냐. 다 엄마 잘못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씨가 더 작아지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 증여세까지 다 냈으니 이제 네 거다.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줄. 죽기 전에 너가 해준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참 맛있더라. 우리 딸 장하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딸. 편지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에 사르르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위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가 번져나갔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모든 글자가 제 가슴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새겨졌으니까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너랑 살기 싫어라고 외치던 그 얼굴이 사실은 울고 있었다는 걸 왜 10살의 저는 몰랐을까요? 그리고 아빠가 왜 마지막까지 엄마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그 모진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저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졌다는 걸. 아빠는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용서의 여지만 남겨두고 떠나신 거였어요. 엄마는 그 긴 세월 동안 제 이름 석자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며 살아왔습니다. 이 건물이 그냥 벽돌과 시멘트로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의 구분 등 뒤틀린 손마디, 20년의 피눈물이 이 종이 몇 장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워하기만 했어요. 설렁탕을 끓여드리면서도 반찬을 챙겨드리면서도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암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제가 끓인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 하셨다는데 저는 정작 엄마가 왜 밥을 안 드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찢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원망과 증오의 벽이 엄마의 편지 한 장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봉투 바닥에 작은 명함이 하나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법무사 최경수.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명함 뒷면에 엄마의 글씨로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된다. 다 맡겨놨다. 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 최경수입니다. 저 윤미연이라고 합니다. 이옥순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 게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목이 메어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아, 윤미연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옥순 여사님께서 모든 위임을 마치고 가셨어요. 내일이라도 시간 되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설명드릴 것이 많습니다. 전화를 끊고 테이블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조명 하나가 테이블 위에 편지와 서류들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가슴을 쥐어짰어요.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서 아프고 있는 걸까? 며칠 전 골목에서 들렸던 거친 기침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침이 어떤 병에서 나온 소리였는지 이제 짐작이 갔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에서 희미한 약 냄새가 났어요. 며칠 전 할머니, 아니 엄마가 제 머리를 쓸어내릴 때 맡았던 그 냄새. 그리고 20년 전 어린 제가 잠들 때 코끝에 스며들던 엄마의 품 냄새. 같은 냄새였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텅 빈 가게 안에서 20년 만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에 번져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엄마의 20년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법무사 최경수 씨가 전화로 알려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식당이 들어선 건물을 포함해 이 일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 이름으로 이전 완료되어 있다는 것,
증여세까지 전액 납부된 상태라는 것. 그 모든 게 엄마가 20년 동안 등이 휘어지도록 일해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 글자도 잊지 않으려 했어요. 새벽에 가게로 나왔습니다. 솥에 불을 올리고 육수를 끓이면서 법무사 최 씨와 통화를 한 번 더 했어요. 아침 9시에 가게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 박길순 씨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제 할머니, 아니 엄마가 박길순 씨를 밀쳐낸 일 때문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9시가 채 되기 전에 박길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창기 씨가 뒤따라왔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비굴함 대신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온 사람 특유의 찌뿌둥한 얼굴이었죠. 어제 그 거지 노인네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경찰에 신고할 거야. 폭행이 어딨어 폭행이. 박길순 씨가 카운터를 향해 성큼 걸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제 할머니에게 손목을 잡히고 밀려난 굴욕이 밤새 곪은 모양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 위에 미리 펼쳐놓은 서류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박길순 씨. 그 호칭에 박길순 씨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사람을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박길순 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지금 나를 뭐라고 불렀어? 박길순 씨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저와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편지를 읽고 밤새 울면서 어딘가에서 단단한 것이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20년간 만들어 제 가슴에 안겨준 갑옷. 그게 지금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건물, 어제부로 제 명의로 증여 완료됐습니다. 이제 제 머리를 칠 소는 없으시겠네요. 저는 증여 계약서와 등기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 보였습니다. 박길순 씨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 글자를 읽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가짜지? 부모도 없는 것이 어디서 이런 사기를. 사기인지 아닌지는 이분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방 쪽을 돌아보며 말하자 안쪽 문으로 법무사 최경수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가 카운터 앞에 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사 최경수입니다. 윤미연 씨의 증여권에 대해 법적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법무사는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식당이 들어선 건물을 포함한 이 일대 세계동의 소유권이 이옥순에서 윤미연으로 증여 이전되었다는 것, 증여세 전액이 납부 완료되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 등기부등본에 이미 윤미연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였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박길순 씨의 얼굴 위로 망치질을 하듯 내리꽂혔어요. 혹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하셔도 됩니다.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박길순 씨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전문가의 눈이었죠. 그런데 그 무감정함이 오히려 박길순 씨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박길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창기 씨는 서류를 빼앗듯 집어들고 눈을 부릅뜨며 읽었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안색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란에 찍힌 윤미연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서류를 잡고 있던 창기 씨의 손이 축 늘어졌어요. 이게 말이 돼? 그 거지 같은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창기 씨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에 피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거지 같은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은 모릅니다.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허리가 굽도록 일한 사람이에요. 딸이 겁에 질려 떠는 모습을 보고 차마 곁에 있을 수 없어 스스로 지옥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등이 왜 굽었는지, 그 손마디가 왜 뒤틀렸는지 당신들은 알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제 어머니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박길순 씨와 창기 씨가 동시에 저를 보았습니다. 박길순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어제 자기가 내뱉은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미연이 저 친정 엄마라도 돼? 비웃으며 던진 그 말이 진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그 거지 같다고 하신 분이 제 친정 엄마이고 이 건물은 그 엄마가 7년 동안 빚을 갚고 그 뒤로도 1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서 제 이름으로 마련해 준 겁니다. 당신들이 저를 고아라고 멸시하는 동안 제 엄마는 이 건물의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박길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었겠지만 그 고아라고 비웃던 며느리가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느리게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기 씨,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기가 싫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바닥에 쓰러져 뺨이 부어오를 때 살살해라고 중얼거린 것이 최선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제 한 말 기억나요? 엄마, 살살해.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당신이 한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창기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나를 지켜주지 않은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혼 서류 당신이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도장 찍고 나가요. 빈손으로요. 창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릎이 풀리는지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잡았어요.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나는 진짜... 응? 나는 너를... 그만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사과는 서류 위의 숫자를 보고 나서야 나온 것이니까요. 제 뺨이 부어올랐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건물 소유권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릎이 풀리다니.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박길순 씨가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어요. 엊그제까지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던 그 손이 이제는 떨리며 비비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것이라며 멸시하던 그 입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무릎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돈 앞에서 꺾인 무릎일 뿐이라는 걸, 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건물이 무서워서 꿇은 거라는 걸. 박길순 씨가 제 무릎 아래서 비굴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체면도 없는 저 얼굴. 엄마가 왜 20년을 견디며 이 건물을 마련했는지 이 순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켜낼 갑옷을 입혀주고 싶었던 겁니다. 엄마의 굽은 등이 떠올랐어요.
검버섯 박힌 손마디가 국물을 한 숟가락도 못 드시고 저만 바라보던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박길순 씨.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박길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던 그 기세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어요. 제 친정 엄마가 목숨을 바쳐 남겨준 거예요. 당신들이 더럽힐 자격 없어요.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준 갑옷이 저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절대로 울지 않을 겁니다. 오직 엄마를 위해서만 울 거예요. 최 법무사가 서류 가방에서 퇴거 통지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길순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창기 씨는 이미 문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가게 안에 햇살만 남았습니다. 최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옥순 여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딸에게 전해달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최 법무사가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간 뒤 저는 카운터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길순 씨와 창기 씨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골목 끝으로 사라져갔어요.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미 접었다 폈다를 수십 번 해서 접힌 자리가 보풀이 일어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어요. 우리 딸 장하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팠던 때의 눈물과 달랐어요. 뜨겁지만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울지 않았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갑옷 덕분에요. 이 눈물은 당신을 위해서만 흘리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어디서 아프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디 이 햇살이 엄마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길순 씨와 창기 씨가 나간 뒤 저는 1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했어요. 지금 당장. 편지를 읽은 순간부터 가슴속에서 들끓던 감정이 시댁 사람들을 내보내느라 잠시 눌러져 있었을 뿐 그 밑에는 엄마를 향한 절박함이 용암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최 법무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말에 다리 힘이 풀렸어요. 호스피스. 그건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가게 문도 잠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호스피스 병동 복도를 달렸습니다. 간호사에게 이옥순 환자 병실을 물었을 때 제 모습이 얼마나 다급해 보였는지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방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틈으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삑.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거기에 엄마가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미워했던,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엄마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가게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볼이 움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나온 손이 너무 말라서 뼈 위에 종이장 같은 피부만 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열자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향해 움직였어요. 초점이 맞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저를 알아본 순간 엄마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미연이니? 꿈이 아니네. 우리 미연이. 갈라지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식당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을 때의 그 뜨거운 힘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제가 잡아주지 않으면 부서질 것 같은 손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가 좋아하는 국물 따뜻하게 담아왔어. 보온병을 꺼내 뚜껑을 열자 설렁탕 향기가 병실에 퍼졌어요. 엄마의 콧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어나서 한 입만 먹어줘. 엄마, 제발. 엄마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주 느리게, 아주 작은 폭으로. 엄마,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그 오랜 시간 동안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미워만 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의 마른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제 손을 감싸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손가락 끝만 살짝 구부러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건물주도 됐잖아. 돈도 많잖아. 그래도 엄마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죽지 마. 나랑 같이 살자. 엄마가 좋아하는 설렁탕 매일 끓여줄게. 매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힘겹게 손을 올려 제 볼을 만졌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바닥이 눈물 젖은 제 볼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그 손길이 20년 전 어린 저를 재워주던 엄마의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난 이거면 됐다. 20년 만에 너가 해준 국밥 먹었으니 그걸로 다 만족됐어. 엄마가 미소를 지었어요. 가녀린 숨소리 사이로 나오는 말이 바람에 꺼질 것처럼 약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제가 평생 본 어떤 표정보다 평온했습니다. 우리 딸, 참 예쁘게 컸네. 엄마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팔이 올라가지 않아 이마 근처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엄마의 손바닥에 이마를 갖다 대었어요. 그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딱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20년을 참았던 엄마가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어깨 아래로 팔을 넣어 안아 올렸어요. 엄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 야윈 몸으로 버텨낸 걸까요? 뼈만 남은 것 같은 등을 감싸 안으니 엄마에게서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그 아래 묻혀있던 엄마의 살 냄새가 섞여났어요. 10살 때 잠들면서 맡았던 그 냄새. 20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코끝에 닿는 순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의 팔이 제 등을 감쌌어요. 힘은 거의 없었지만 그 팔이 저를 감싸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약하고 하지만 아직 뛰고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엄마의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제 등을 감싸고 있던 손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더 꽉 안았어요.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놓으면 정말 끝일 것 같았어요.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에서 길고 평평한 소리가 울렸어요. 엄마의 체온이 제 품 안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아주 평온하게. 20년 만에 딸의 품에 안겨
딸이 끓여준 국밥 냄새를 맡으며 엄마는 떠났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엄마를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가게에 서 있었어요. 가스밸브를 돌리고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자 어둡던 주방이 환해졌어요. 솥에 물을 붓고 사골을 넣었습니다. 뽀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국자로 천천히 걷어냈어요. 엄마가 앉았던 구석자리에 설렁탕 한 그릇을 내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옆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오이소박이도 작은 종지에 담아 놓았어요. 엄마, 오늘도 왔어.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른 김이 천장을 향해 천천히 흩어졌어요. 마치 엄마가 받아가시는 것처럼. 저는 앞치마를 여미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끓여야 할 육수가 있었고, 열어야 할 문이 있었고, 맞이할 손님이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이 자리에서 저는 오늘도 솥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에게 미움받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 해명 없이 버텨낸 엄마가 있었습니다. 너랑 살기 싫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팠던 건 그 말을 들은 딸이 아니라 그 말을 해야만 했던 엄마였을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때로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알아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등이 휘도록 일하고 손마디가 뒤틀려도 웃으며 딸이 끓여준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엄마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 곁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곁에 없는 분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안부 인사 전해보세요. 별말 아니어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은 충분히 행복하실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